어떤 구독자분이 굉장히 오래전에요. 팩슬에 대해서 좀 영상을 올려주세요 하고 부탁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팩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팩슬은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그 SSRI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가장 늦게 나온 렉사프로라는 게 제일 많이 쓰고, 가장 오래 쓰고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제일 먼저 나왔던 프로젝. 성분명은 플루옥세틴이라고 그러고요. 그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품명들은 여러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한 가지 프로젝이라는 상품명으로 주로 쓰는데요. 팩슬은 두 번째로 나왔던 SSRI 중에 하나입니다. 항우울제 중에서 그 다음에는 어떤 약들이 나왔냐면은 SNRI라는 약들이 나왔습니다.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 그 둘 다 리업테이크 재흡수를 방지해서 시냅스 안에 이런 물질들이 더 올라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듀럭세틴이라든가 이펙소라든가 이제 이런 약들이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럼 팩슬, 이것의 성분량은 파록세틴입니다. 프로젝이 나오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팩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졸로프트, 이제 설트랄린이라는 게 그 성분명인데요. 졸로프트가 세 번째로 나왔고, 네 번째가 셀렉사, 이제 사이탈로프람,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사이탈로프람, 렉사프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팩슬을 주로 쓰느냐 하면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Major Depressive Disorder, 주요 우울 증상에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이 SSRI가 참 잘 듣는 데가 어디냐면요, 강박 증상입니다. Obsessive Compulsive Disease, 강박증이 있을 때는 가장 높은 양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팩슬도 뭐 60ml까지도 가고, 프로젝 같은 경우는 저는 80ml까지 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니지만은 워낙 그 강박 증세는 이게 금방 치료가 잘 안 되고 많은 양의 SSRI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것이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가 있을 때 이 약을 쓰면은 치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거 금방 듣는 약을 쓰시지만 그것만 쓰시지 말고 이 SSRI를 쓰면은요, 예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황장애가 덜 옵니다. 그래서 항상 벤조다이아제핀을 이제 일시적으로 그 당장 치료약은 되지만 그 원인을 치료할 때 근본으로 가서 치료하는 것은 이 SSRI를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주 내지 4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약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벤조 같은 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 불안증 있죠. 어디 나가기가 힘들고 여러 사람 앞으로 나가기 않으려고 집안에만 있고 이런 경우들, 이럴 때 이런 약을 써가지고 환자들이 이제 차차차차 사람들도 만나고 바깥에 나가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사회 불안증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상처 후 스트레스 증상, 어떤 그 심각하게 아주 힘든 그런 뭐 재해가 있었다던가, 그러니까 뭐 불이 났다던가 뭐 홍수가 났다던가, 그거보다도 더 심한 거는 가령 뭐 누가 심하게 상처받는 거라던가 아니면 자신이 그런 걸 경험했다던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옛날에는 이제 전쟁 후에 그런 게 많았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상태나 그 비슷한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은 과거에 그 여러 가지에 느꼈던 거랑 뭐 몸의 현상까지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아주 힘든 그 불안 증세들이 오는데 그 PTSD에도 이 약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월경하기 전에 프리멘스트럴 디스포리아라고 있죠. 월경 전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약을 쓰면은 훨씬 그게 더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우리가 그래서 약을 쓴다. 그러면 이게 금방 벤조 같은 거는 뭐 15분, 20분 후에 확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약들은요, 한 2주 아니면 어떤 때는 4주까지 걸릴 수가 있고요. 빨리 되는 분들은 뭐 한 1주 안에도 올 수가 있는데 이게 천천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의 용량을 처음부터 다 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면 부작용이 오니까 환자들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가령 팩슬 같은 경우는 20ml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게 반을 잘라서 10ml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1주 쓰다며 그 다음에는 20ml로 올라가고 또 필요하면 30ml로 올라가려면 또 3주가 걸리고 뭐 이런 식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2주 내지 4주 정도 걸린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참을성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 굉장히 빨리빨리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참지 못하시는 환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막 이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힘드시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는 뭐 에티반이라던가 뭐 다른 그 벤조다이아제핀 약물을 좀 쓰면서 같이 약효가 이제 나타나는 게 2주 내지 4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런 벤조다이아제핀을 조금씩 줄이면 되겠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게 한 달 반, 뭐 2달 됐는데도 뭐 8주까지 썼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약을 갖다가 이제 끊는 것이 좋고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어떤 때는 다른 약을 이렇게 같이 그때 이제 SNRI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같이 이제 이렇게 첨가해서 쓰면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불안 증세 중에서도 그 범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더 심각하고 그 범불안 장애 있을 때는 위장의 문제도 올 수 있고 아주 심한 두통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의 문제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효과가 조금 더 늦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주가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한번 나타나면 그다음에 도움이 되니까 그다음에 쭉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많이 좋아졌더라도 양을 많이 줄여가지고 작은 양으로 쓰시다 보면은 이렇게 다시 심각한 불안 증세, 특히 이제 범불안 증세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재발의 위험을 갖다 좀 줄여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일 이 약을 써가지고 성공이 됐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강박 증세가 거의 증세가 없어지고 PTSD, 상처 후 스트레스 증세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을 지금 이제 심하게 아는 분이 이제 이 약을 썼다. 그러면은 first attack, 인생에서 처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대개는 약을 한 1년간 쓰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만일 그 다음에 2번째나 3번째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끊지는 말고 작은 양으로 계속 오래 써라. 뭐 3, 4년을 쓰든지 어떤 경우는 뭐 일생 동안 쓰라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제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환자들이 거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을 해가지고 그냥 너무 일찍 끊지 말도록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참 놀라는 것이 요즘 한국에는 제가 그 의과대학 때 뭐 아니면 거기서 내과 의사 할 때 듣지 못하던 말을 쓰세요. 뭐냐면 단약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뭐 약을 끊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단약을 하는 것이 마치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만일 자녀에게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유전적인 것에 의해서 이제 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인슐린도 주사 맞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그래서 치료가 잘 돼서 아이가 이제 그 혈당 레벨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 A1C도 정상으로 되고 그랬다고 그래서 단약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아이가 어떤 날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아이가 무슨
시험 공부하다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있어서 올라갔다든가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인슐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약을 준비한 상태에서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약을 목표로 하신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끊기 위해서 치료를 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얘기를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한테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만일 이제 이 팩스를 썼는데 효과가 없었다. 왜냐면 대개가 이런 약을 쓰면은요. 10명 중에 7명은 대개 효과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49살에 남편을 잃고 나서 심한 우울증에 걸렸는데요. 처음에는 저는 프로젝을 썼었습니다. 이제 플루옥세틴. 그랬더니 10ml 시작했는데 머리가 아파요. 저희 의사가 처방을 해줬는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한 이틀을 끊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썼거든요. 멀쩡해요. 그 다음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약이 우리에게는 일종의 이물질 아닙니까? 포린 바디잖아요. 그가 몸에서 금방 반응을 한 거죠. 근데 벌써 2, 3일 있다가 다시 쓰니까 우리 몸에서 조금 안 것 같아요. 얘가 나쁜 애는 아니구나. 왜냐면 프로젝 같은 경우는 몸 안에 72시간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몸에서 조금 적응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음엔 10ml 쓰다가 20ml 계속 썼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사용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그만두시지 말고 어떤 때는 작은 양으로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늘려가면서 조금 참아주시고 모든 약을 쓰면은요 어떤 약이나 조금 구역질도 나고 하다못해 밀가루로 만든 거나 설탕으로 만든 그런 약물 다른 약하고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짜 약들도요 쓰면은 뭐 한 15% 사람들이요 구역질 난다고 그러고 머리 아프시다고 그러고 그래서 약을 못 쓰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이 실험하다 보면은 그만큼 제 생각에는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약들을 쓰는데 일부는 좋아지지만 또 일부는 별로 반응을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곤하다던가 또는 컨센트레이션이 잘 안 된다던가 주의 집중이 안 된다던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10명 중에서 한 3명은요 전혀 거부 반응,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어떤 환자들은 처음엔 잘 듣다가 간혹 어떤 때는 약이 그 다음에는 안 듣는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 영어로는 푸프 아웃 상태라고 그러네요. 푸프 아웃 됐다는 거는 뭐 운동 같은 거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게 된다던가 기계를 쓰다가 기계가 잘 안 듣는다던가 이런 것도 푸프 아웃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이게 어떻게 번역을 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말이 제일 좋을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푸프아웃가 되십니까? 안 듣죠. 그때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는 이런 약만 쓰는 것보다는 상담도 같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환자가 한 분이 다른 약, 그러니까 제가 요담에 말씀드릴 심발타를 쓰시는데 옛날에는 심발타가 잘 들으셨었대요. 왜냐면 산후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때는 심발타를 써가지고 굉장히 잘 들었었는데 지금 이분이 이제 갱년기 지나가지고 50 중반인 환자인데 제 유튜브를 보고서 이제 다른 주에서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줌으로 이제 치료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시 우울해지니까 아마 정신과 의사를 찾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심발타가 잘 들었으니까 다시 심발타를 의사가 처방을 했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증세가 나아지질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막 자살 의혹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본인이 그냥 끊어버렸대요. 그런데 이 약을 한 6개월을 그 의사가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유튜브를 보고서 조울증 증세를 갖다 보니까 자기가 조울증 증세가 있으니까 이제 연락을 저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신발타 끊었지요. 이런 식으로 항우울제가 어떤 때는, 그러니까 양극성 질환의 기질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금방 그게 나타나지는 않다가 이렇게 나중에 나타나는 수도 있고, 우리 몸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약이 듣다가도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풋바우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잘 안 듣던 약을 또 쓰면 다 들을 때도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모든 항우울제가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bipolar activation, 그러니까 양극성 질환으로 이렇게 무드 시프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 과거 아기를 낳았을 때, 근데 그 애들이 지금은 다 커가지고 어른이 된 지금 30년 후에는요, 똑같은 양인데 이렇게 바이폴러 디소더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이 상담 치료가 그래서 이분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담 치료를 받고 계시죠. 또 한 경우는 이제 그 항우울제를 썼는데 잘 안 듣는다. 그럴 때는 혹시라도 다른 병이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가령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어떤 때는 이제 간의 병변이 오거나 췌장의 병변이 오거나 그러면은요, 몸으로 나타나는 것 대신 제일 먼저 우울증부터 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요, 그만큼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요 우울증 병이 걸렸다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잠 못 자는 것 아닙니까? 그 티네이저들은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 두 번째는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막 떨어지고, 반대로 티네이저들은 식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몸이 비대해지고, 이런 식으로 몸부터 오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감정이 너무나 의욕이 없어지고, 모든 그 플레저, 즐거운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우울증 아닙니까? 이런 그 감정이 오는 것도 물론 우울증에 들어가지만, 지금같이 몸의 변화, 그 다음에 인식적인 것, 정신적인 변화가 뭐냐면은 어디에 포커스 못 하지 않습니까? 컨센트레이션 못 하고, 또 제일 문제가요, 우울해지면은 결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결정 장애가 오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냐면 자신감이 없어지니까요. 우울해지면은 그 셀프 이스템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만일 다른 내과병이 있는지 그거 알아보시고요. 그 내과병 때문에 우울해진 게 아닌지.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 환자들이 의사에겐 얘기 안 하는 것 중에서 이 알코올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있어요. 잘생긴 미국인 아주 근사하게 생긴 장교예요. 해군 장교인데 부인이 이제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이 남편이 너무 우울하다고. 그래서 이분을 치료를 하는데요, 별로 이렇게 큰데 도움이 안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뒤에서 몰래서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근데 해군 장교인데 술 마셨다가는 승급도 안 되고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코올 치료소가 우리는 정신과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을 그쪽에 리퍼해서 그쪽 치료도 받고 저의 정신과 치료도 하고 양쪽을 치료를 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아무리 뭐 좋은 항우울제를 쓴다 하더라도 다른 병이 있을 때, 특히 어떤 약물이나 알코올의 서브스턴스 어뷰즈가 있거나 또는 몸의 병이 있을 때는 빈혈이 심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경우에도 우울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서 빨리 치료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상들이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참 큰 문제인데요. 집안에 그 양극성 질환이 있었던 경우, 근데 그 옛날에는 양극성 질환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사실은 조상에 아무리 그런 게 있더라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을 테니까 모르시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도 모르지만 있었던 경우,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자분처럼 어떤 점에서는 양극성 질환의 요소를 자기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그전엔 발현이 안 되다가 어느 나이가 돼서 발현이 됐던 경우, 지금 이분은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심벌타가 그전엔 잘 들었었는데 요번에는 그걸 쓰니까 확 바이폴러 디스오더, 양극성 질환으로 됐던 경우,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어떤 조상 중에서 자살을 기도를 했다던가 아니면 우물에 빠지든지 목을 매든지 해서 자살을 한 사람이 있다던가 쉬쉬하고 말들을 안 하지만 그런 걸 알게 되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양극성 질환을 알았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집안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어떤 게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출을 해서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분들이 대개 양극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초조하고 불안하거든요. 그 다음에 화가 많고 우울하고 이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치료하다 보면은 알코올 많이 쓰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혹시라도 메리화나 썼을 수도 있고 뭐 이렇죠. 그래서 이런 병이 있었던 경우는 가족 중에서 우울하더라도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보다도 이럴 땐 항우울제를 쓰더라도 뭐 다른 그 정서 안정제들을 이제 먼저 같이 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는 그 약의 모든 약병에 미국에서는요, 블랙박스 워닝이 있습니다. 이 약은 자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항우울제를 안 쓰시려고 하는 특히 티네이저들의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티네이저들에서 특히 더 문제가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약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이라던가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데는 참 잘 듣는 약들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알고 그다음에 작은 양부터 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때 약을 딱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빨리 연락을 하시고 이제 그리고 물 많이 마셔가지고 빨리 워시아웃 시켜버리고 그래도 심하면 응급실로 데리고 가고 환자를요. 그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팩슬이 어떤 때 효과가 좀 적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보충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제 특히 잠이 안 오는 경우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약이 멀타이저핀하고 트레조돈입니다. 저는 지금도 트레조돈을 쓰는데요. 50ml, 100ml, 150ml짜리가 있는데 저는 100ml를 하루에 밤에 이게 먹으면은 굉장히 잠을 잘 자고 아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레조돈이라든가 멀타이저핀 같은 걸 같이 쓰시면은 아주 잠을 자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좀 더 나른하고 피곤하고 정신이 안 든다. 그런 분들한테는요. 뷰프라피온. 근데 한국에서도 이거 많이 쓰이는데 웰뷰튼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토목세틴이라는 거는요. 스트라테라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ADHD에 쓰는 약인데 이 약이 노에피네프린을 많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약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피곤하고 졸리고 뭐 그럴 때는 이 모다피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다피닐도 같이 쓰면은 아주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심한 우울증이 많이 좋아지질 않는다. 그러면은 정서 안정제, 특히 에이티피컬 엔타이사이카릭 중에서 작은 양을 쓰면은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것들이 금방 없어지지 않으면 가끔 벤조다이아제핀을 처음에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중독되지 않을 정도로 하루에 그냥 한 번 또는 작은 양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히프나틱스 이런 거는 이게 같이 쓰면은 도움이 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썼을 때 오는 부작용이 특히 섹슈얼한 성적인 부작용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것 때문에 환자들이 약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남자나 여자나 약간 성적인 욕구가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그런 흥미가 없어지고 특히 남성에서는 사정이
이제 지연되는 거, 그 다음에 발기부전, 그 erectile dysfunction이 오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계통으로 조금 문제가 올 수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식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약간 구역질도 나고, 설사가 나거나 또는 변비가 나거나, 그러니까 반대의 작용이 올 수가 있죠. 조금 이제 입이 좀 마를 수가 있고요. 많은 약들이 입을 마르게 하지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ADHD 약을 쓰는데 그 약도 많이 입을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입이 자꾸 말라서 어떤 때는 자꾸 물을 마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부작용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식욕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체중이 증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자기한테 올지는 이제 그 써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항우울제는 항상 혹시라도 조울증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걸 그냥 놔뒀다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저한테는 이런 그 환자가 없었는데 심각한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뇌전증 환자처럼 이렇게 시저를 하는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만일 조증 증세가 생겼다면은 조증이나 경조증이 오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자살의 위험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한 것들이고 지금 제가 계속 그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한 것이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양은 대개는 10ml부터 써가지고 일주일에 10ml씩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40ml까지 올린 적이 있는데 여기 교과서는 한 50까지도 올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상처 후 스트레스 증세나 강박 증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박 증세는 여기서는 60ml까지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ml짜리가 주로 많으니까 그걸 주면은 이게 태블릿을 반으로 날려서 10ml로 일주일 쓰고, 그 다음에 20ml, 대개는 20ml만 써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프로젝이나 팩실이나 좀 비슷한데요. 저도 20ml를 그냥 쭉 썼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아침에 쓰는 수가 많은데 혹시라도 그게 졸리게 한다면 저녁에 쓰십시오. 어떤 분들은 저녁에 쓰면 또 잠이 안 온다. 그래서 그럼 아침에 쓰시든지 낮에 쓰시든지 하면 됩니다. 팩슬 CR이라는 폼이 있는데 오래 지속되는 거. 이런 것을 쓰면은 구역질이 나는 사람들이라든가 성적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팩슬이 한 가지 요즘 많이 그 환자들이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끊을 때가 조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는 지금 10, 20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한참 쓰다가 이제 끊게 되면 어떤 때는 약간 그 무슨 금단정상 비슷하게 힘들다. 그런 환자들이 있을 때는 이거를 그럼 어떻게 끊냐 하면은 이제 그 제가 본 이 교과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하고 비슷한 프로젝을 같이 써라. 그러면서 프로젝 쓰다가 팩스를 먼저 끊어버리면은 프로젝이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세로토닌이 줄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세로토닌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프로젝을 이제 차차차차 끊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끊으면 좋다. 그러나 이게 습관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끊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 약이 습관성이 생기거나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항우울제들을요, 내과에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계통 문제가 있거나 뭐 위나 장애 문제가 있는 경우에 많은 경우 여기서는 이 항우울제들을 많이 쓰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은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한 10ml 내지 40ml를 쓸 수가 있고요. 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약을 많이 주면 사실은 곤란하죠. 왜냐면은 이게 다 간에 들어가서 붙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작은 양을 쓰면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특히 심장은요. 우리가 불안하면 막 빨리 뛰고 혈압도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이모션하고 감정하고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들 중에서 뭐 그 엔자이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제 막 가슴이 이렇게 막 눌리는 증세가 오고 이럴 때 이런 엔자이나 같은 게 있을 때는 이 약이 굉장히 도움이 돼서 그런 걸 많이 줄이고 다른 그 심장병에 이 약을 써서 아주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노년들 중에 노인기에 이 환자들한테 이 약을 쓰면서 자살이 많이 줄었더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굉장히 자살이 많거든요. 그러나 노인들은 이런 약들이 이제 전부 다 그 간에서 이제 이렇게 디톡시파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찌꺼기가 이제 대변으로 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노년이 되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10ml 내지 40ml까지는 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쓰지 말아라.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아까 제가 그 프로젝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약들이 어떤 때는요. 프로젝트는 72시간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약을 갖다가 오래 가는 게 어떤가를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이유가 제가 티네이저들이나 어린애들을 많이 치료하는 소아정신과 의사 아닙니까? 얘네들이 가끔 미국에서는 이제 캠핑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같이. 그럴 때 어떤 아이들은 거기 가서 약을 안 쓰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일 3일간 갔다 온다면은 저는 그래요. 프로젝은 그러면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팩슬은 그보다 비슷하니까. 그럼 왜냐면 약에 조금 영양이 남아있으니까요, 몸 안에. 근데 노인 같은 경우 그게 계속 남아있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점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노인들 너무 오랫동안 서다가 이분들이 이게 많이 축적되게 되면은 어떤 때는 부작용이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겠고 특히 이제 임신했을 때는요 대개는 약을 다 끊으라고 합니다. 특히 처음 3개월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고 나서 3개월 동안에 우리 두뇌가 되게 이 스파이널 너브라던가 척추신경이라던가 이 대뇌 신경들이 다 만들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때는 모든 약을 끊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는 어머니가 쓰셔야죠. 그러니까 약을 이제 그때는 조심하지만 그 다음에 필요하면 쓰시는데 아기를 낳기 얼마 전에는 다 가능하면 좀 끊어보라고 그러죠. 왜냐면 그게 이제 아기가 나올 때 세상으로 나올 때 엄마 피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나와서 조금 약간 이제 금단 증상처럼 경기를 할 때도 있고 젖을 잘 빨지 못할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3개월과 이제 마지막 그 출산 전에쯤에는 조금 더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임신 중에 저는 모든 약은 가능하면 끊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끊지 못할 정도로 심하다면 가능하면 임신을 안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들은 굉장히 임신하는 것을 자기의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꼭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신과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팩스를 여러분들에게 SSRI,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대표적으로 팩스를 이용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약이 굉장히 좋은 점이 많고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들, 많은 불안 증세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인데 한 가지 조울증 자기도 모르게 그 기질이 있거나 자기도 모르게 조상 중에 있었다면은 매닉한 것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빨리 약을 끊으시고 응급실로 가시든지 의사에게 연락하시고 가능하면은 조심을 하시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팩슬만이 아니라 모든 항우울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 조울증은 대개 인구 100명 중에서 1명 내지 2명이고요. 우울증은 여성이 일생 동안에 30%에서 올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3명.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울증이 혹시라도 이게 될까봐 걱정이 되셔가지고 항우울제를 못 쓰지는 않습니다. 쓰기는 하지만 빨리 알아서 이제 확실히 아는 경우는 안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조울증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 조심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SSRI 중에서 팩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팩스를 좋아하던 것 중에 원인 하나는요 7살짜리 아이들이 학교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스쿨 포비아가 있을 때 이 약을 줬더니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약에 대해서 좋은 임프레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또 다른 약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